사실 많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저항은 많은 불편함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부딪혀요. 2017년 10월에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리프트를 타려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개월 뒤에 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는데요. 이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매 정거장 타고 내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정거장을 가는데 총 1시간 40분이 걸렸죠. 많은 시민들이 항의했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하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시위는 찬성할 수 없다.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권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지하철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 지하철에 있었으면 화났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 이해해요. 사실은 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면은 또 제가 정치를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알지만 만약에 내가 그 지하철에 타고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솔직히 화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간은 다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목적 혹은 아무리 나은 목적으로 하려고 했더라도 당장에 내가 피해를 받으면은 나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불편하긴 했겠지만 짜증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장애인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참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고가 난 이후에 그런 시위를 하신 거니까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미국의 교환학생으로 머물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버스를 타면 어느 버스든 장애인 분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보조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승차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거를 아무도 이상하다거나 짜증내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기 전에도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도 그렇게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승하차를 하시는 경우를 진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제이민이 말한 것처럼 그 상황은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분들이 받았던 차별의 힘듦은 공감을 하지만 이 방식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광화문을 갔을 때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들이 이제 그들의 외침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시위들이 사실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된 상태에서 이제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확인을 받았고 이들이 원하는 권리와 그리고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겠다는 게 약간 상충한다고 서로 이해하는 정도인 선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형태, 이 장애인 분들이 했던 시위는 제가 봤을 때 사전에 신고 안 된 것 같고 더 오히려 반감이 생기겠죠. 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급한데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 때문에 오히려 더 차별을 더 강화시키고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런 시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도 나포스님과 좀 생각이 비슷한데요. 저도 장애인분들 입장은 이해를 하는 게 이렇게 분명히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위를 했다면 이 상황을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좀 약간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노이즈 마케팅 약간 비슷하게 그런 효과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까지 시민이 불편을 받는 건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몰랐으면은 한국인한테 지하철에서 6정거장 가는데 1시간 40분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즉각적인 짜증을 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그 짜증이 난 이후에 알게 됐더라면은 그동안에 내가 비장애인으로서 가졌던 신속함, 편리함 그것들은 장애인이 철저히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고 빠른 곳인데 장애인이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유럽에 갔을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딘가를 가거나 뭔가를 하거나 이런 걸 꽤 흔하게 봤거든요. 아주 신속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편리한 한국의 거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죄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졌던 그런 편의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차별받는 사람들이 다 지워졌기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없을까요? 많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는 제 아내가 이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거든요. 제 와이프가 언어치료사인데 되게 약한 마일드한 분부터 되게 심한 분까지 다 와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봤을 때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복지관에 이제 아니면 그런 센터에 맡기고 부모님은 기다리셨다가 데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사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뭐가 없을까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리프트가 고장나서 추락해서 사망한 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고장이 잘못된 거고 그 후에 대처가 잘못돼서 이렇게 시위를 한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시설물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을 가도 장애인들 위한 그 리프트가 있고, 혹은 버스를 타도 장애인 버스 지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본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타다가 보게 된 경우인데, 보통 보조장치를 길에다가 대줄 때는 그 도로와 인도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끔 보조장치를 인도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휠체어를 타신 분은 아니었고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사님께 보조장치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처음엔 약간 들은 채 만채를 하시다가 이제 내려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내리셨는데, 문제는 이제 인도와 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건너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사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저 못한다고 그냥 안 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승차를 결국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님이 문을 닫고 가시면서 한 소리를 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이 경우가 하나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일상이 그런 잠재적인 상황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네요. 전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치도 휠체어를 타면서 일부러 이걸 다니면서 얼마나 장애인이 이동권이 어려운지를 알리는 분의 기사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장애인 화장실도 구색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작동되지 않는 것도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미국은 뭐 모두가 다 장애인 버스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보조 버스가 몇 %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장하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인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특수학교가 있지만 특수학교 말고도 이제 통합학급이라고 해서 장애 학생과 일반 애들 어쨌든 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선과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오히려 장애 학생들을 받기 싫어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더 문제가 아닐까. 마치 장애인 학생이 있으면 우리 애가 더 피해를 받을 것 같고, 그런 것들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많이 안에서 갈리고 너 얘기가 가죠. 작가는 이러한 선량한 시민의 불편함이 왜 나왔을까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가가 얘기한 거는 손실과 이익 중에 손실의 가능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 회피 평양에서 이런 불편함이 더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있는데요. 평등을 윈윈 게임으로 인식하느냐, 즉 어느 한쪽의 평등 지수가 높아지면은 다른 항목의 평등 지수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느냐, 아니면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느냐, 즉 어느 한 집단의 평등이 올라가면 다른 집단의 평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불편함의 어떤 적대감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총량이 정해진 권리에 대한 경쟁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모든 권리들도 함께 올라가는 윈윈 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총량이 당연히 커질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단적인 예로 버스를 봅시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청에서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버스를 구입해야 되거나 버스를 수리해야 되는데, 장애 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 같은 경우는 더 단가가 비싸고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대수가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이가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이 왔을 때 경사로라든지 이런 걸 없는 학교들은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로 만약에 장애 학생이 왔으면 경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예산에서 해라. 그러니까 학교 예산에서는 그 돈이 당연히 애들한테 들어갈 돈을 줄여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평등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것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로섬 게임에 포함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수니까. 소수고 힘이 약하고 항상 우리는 돈이 더 들어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밀렸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장애인이 한국에서 살 때의 자신의 가능성을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게 될지는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제 그럼 이게 가능해지냐. 이건 그냥 오로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뭐 1인당 전부 다 10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다. 50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다.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다른 나라가 장애인권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거나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려고 할 때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파이를 뺏기 위한 경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를 파이로 보느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생이라든지 바라보는 미래가 어디까지이냐의 범위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적인 차별과 불편함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예시를 주고 있는데요. 2부 차별이 어떻게 지워지는가에서는 일상적인 농담 속의 차별과 권력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흑인 혼혈 한현민 모델이 아기 공룡 둘리의 캐릭터 마이콜 분장을 하고 출연한 모 브랜드의 광고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의 분장이 흑인을 희화화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찬반 의견도 많았는데요. 뭐 이게 무슨 차별이냐라는 얘기에서부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흑인에 대한 비하적인 농담을 해야 되냐라는 것까지 결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광고 한번 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어요. 혹시 이걸 보고 차별이라고 느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제가 이 광고를 처음 보고는 좀 많이 웃었어요. 저도 왜 웃었는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광고주가 잘못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한현맨을 이용해서 마이콜 분장을 시킨 것뿐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흑인은 웃기다라는 편견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후회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봤는데 일단 별로 웃기지도 않았고 이게 왜 차별이라고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마이콜이 나온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한현민이 마이콜을 따라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만약에 아기 공룡 둘리에서 마이콜의 등장이 원래 뭐 후루루 짭짭 노래 부르는 애잖아요? 그걸 문제라고 하면은 공룡도 희화한 거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게 차별인지를 모르겠어요. 한현민이라는 그 인물이 흑인 혼혈이고 피부가 실제로 흑인과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흑인 분장을 하는 것의 문제거든요. 제일 컸던 게 그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흑인을 희화하기 위해서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입술도 두껍게 표현한 캐릭터가 있었죠. 그 캐릭터는 분명히 흑인을 웃기게 표현하고 그걸 조롱하려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던 코미디 프로에서 흑인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얼굴 까맣게 칠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솔직히 한현민 군은 분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피부색 그대로 나온 거고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차별이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게 카피추 아세요? 알아요. 뭐 그 노래 부르는 거요? 한번 불러주세요. 치키차카차카 뭐 있잖아요. 모르나요? 그 노래 보면은 걔가 막 산악인 자연인 느낌이잖아요. 아유 저는 뭐 욕심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연인 차별한 거예요? 시골 사람들 차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런 분장이? 시골 사람처럼 입었어요? 근데 약간 무슨 자연인처럼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작사를 했지만 그 노래가 사실 되게 비슷한 패러디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재밌다라고 하지.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산에서 왔는데 자연인들을 비하하고 있네. 차별하고 있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별은 차별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시선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넘기면 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할 것들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부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한번 우리나라에서 흑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냥 흑형이란 말은 주로 되게 건장한 흑인 남성에 대한
존칭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이 올린 말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흑인 배우 연예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을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든 흑인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거나 몸이 좋거나 건장한 게 아닌데 그 흑형이라는 단어 자체에 모든 흑인은 그럴 것이다 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차별적인 단어라고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댓글에 뭐 흑형은 그런 단어 아니다. 오히려 뭐 굉장히 존중하는 단어다. 뭐 리스펙하는 단어다. 뭐 이런 댓글이 많았었는데 본인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 보고 전 좀 다시 깨달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 있다 왔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사실 인종차별 발언이긴 한데 왜 차별이지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안들 공부 잘한다. 아시안들 수학 잘한다. 이런 거 그게 미국에서 들으면 그거는 레이시스트야. 그건 인종차별 발언이야 라고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저는 왜 인종차별이지? 내가 공부 잘한다면 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 원래 그 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인종이나 자기 비하면서 되게 재밌게 말해요. 그것처럼 저도 되게 아시아인인 거 돌려서 까면서 되게 재밌게 말했거든요. 뭐 공부 잘하지? 그거는 내가 A시안이라서 그래. B시안이 아니야.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마크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아시아인들 공부 잘해. 근데 의미에 함축된 것 중에 일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인들은 공부만 하느라고 사교성이 떨어지고 정말 공부밖에 모르는 애들이야 라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흑인들이 운동 잘한다는 거에도 그런 게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는 마크님이 거기에 전혀 차별을 못 느꼈던 것이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시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안 중에서도 공부를 못하거나 아시안 중에서 공부를 못해서 아이비리그에 못 들어가가지고 어떤 중하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시안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 락이라고 저도 꽤 좋아하는 흑인 코미디언이거든요. 이분도 되게 인종에 대한 농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분이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 어린 에이시안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래의 회계사들입니다 라고 농담을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 락의 의도는 아시아는 공부를 잘한다, 계산을 잘한다 이건데 그 조그마한 어린이들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마이콜 얘기 한번 다시 해보자면요. 사실 문제는 한현민이 이 마이콜 분장을 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광고를 본 댓글의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그 광고의 댓글을 보면 아이들이 조금 얼굴빛이 어두운 아이들을 이렇게 소환해서 링크를 걸어놓고 너 나왔다, 네 친구 나왔다, 여기 누구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면 그 댓글이 네. 문제인 거네요? 오히려 그 댓글에 더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 컨텐츠 자체보다. 그러면은 그 함현미의 광고가 인종차별적이라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희화하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사를 읽었고 저도 그 기사에 훨씬 사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이걸 봤을 때 한현민이 그대로 나와서 그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애매한 거예요.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 광고라는 거는 그대로 객관적인 거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다. 저나 마크님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그렇죠. 차별이지? 라고 보는 반면에 이걸 가지고 친구들 태그해서 놀리고 너 얼굴 비슷하니까 나왔다 너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작가는 유머라는 것의 안에 권력성도 사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유머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유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권력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너도 나도 웃어야지 그게 재미있는 건데 어느 한 집단만 웃거나 어느 한 집단은 계속 놀림의 대상만 된다면 이거는 공정한 또는 평등한 관계에서의 농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머를 통해서 이제 비하성의 유머, 조롱의 대상을 가벼이 여겨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편견 규범 이론을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별적인 농담을 던져놓고 야, 이 농담이었어. 왜 이렇게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다큐로 봤나? 센스가 없네? 라는 말 자체가 특정 권력 위에 있는 집단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별로 재미없고 뭔가 차별적인 농담인데 그냥 웃어야 될 것 같아서 웃어 넘겼던 분위기라든지 또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려나? 라는 생각에 말을 못했던 것들? 저는 제 친동생한테 좀 그런 적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초식남 스타일이거든요. 좀 내성적이고 밖에서 많은 친구들하고 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상은 아닌 아이예요. 근데 제가 그냥 가볍게 놀리느라고 그 재생산은 포기했지 뭐 이런 말이라든지 뭐 또
아, 뭐 요즘 연애 왜 해?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약간 여사친은 있지. 뭐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한 명이라도 없을까? 막 이런 농담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파트를 읽으면서 비연애하는 사람이라든지 모쏠에 대한 제가 너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농담을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농담이라는 게 그 유머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에서 사실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함으로써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꼬집는 것들, 그러니까 반대로 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게 재미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슬퍼요. 차별 없는 유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스탠딩 코미디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에 이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스탠딩 코미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많은 종류의 스탠딩 코미디가 이런 식의 비하적인 유머예요. 특정 대상, 특정 그룹을 비하하면서 조롱하는데 사실 웃기기도 해요. 그렇게 뒷맛이 쓰지 않게 재밌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그 권력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희화화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계층 자체를 희화화하는 스탠딩 코미디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계층 자체를 비웃는 거는 오히려 그 계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유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발하고 이거는 되게 유머의 순기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는 게 이거는 역차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보면은 그냥 흑인 백인으로만 나눌게요. 백인이 흑인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 사람은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흑인들은 백인 가글고 되게 놀리고 농담 던지고 백인들? 내가 춤추러 갔는데 춤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백인이더라. 뭐 이러면 사람들 깨라르 웃고. 근데 그런 거를 공식 석상에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로 정말 자기가 차별을 받고 차별을 없애고 싶으면은 자기도 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었어요. 뭐 저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N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요. 흑인들 비하하는 단어. 그 단어를 들으면 되게 화내고 난 차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단어를 없애고 싶으면 자기들부터 그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흑인들끼리는 되게 친근하게 막 쓰거든요. 그리고 노래에서도 그 단어가 나오는 힙합 노래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막 따라 부르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거를 듣는 건 싫어. 근데 나는 대중매체에 계속 그 말들을 해. 그럼 대중매체를 듣는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들어. 되게 모순적이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차별이네요. 맞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원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는 거는 그 단어 안에 억압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 안에 인종차별 당했던 어떤 흑인들의 고통이 있는데 흑인들끼리 쓰는 거는 그 고통을 공유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은 인종이고 흑인으로서 우리가 이 고통 받는 거 공감하지? 이런 공감대거든요. 코난 오브라이언도 그런 코미디언인데 백인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그 오바마를 희화화하는 그런 토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바마 앞에서. 저는 그런 게 약간 유머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라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를 놀리는데 그 사람은 권력이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담을 통해서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통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에 있는 어떤 사람을 놀린다. 이거는 웃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이라크인은 미국을 상대로 봤을 때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쓰이는 힘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약자들은 강자를 놀려도 되고 강자들은 약자를 놀릴 수 없다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 탈춤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약자들이 놀림 받기 싫으면 자기들도 안 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저도 자본가가 아니니까. 근데 자본가를 욕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와 멋있다, 재밌다 하는데 만약에 자본가가 이제 노동자를 놀린다 하면은 쓰레기다 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차별을 없애려고 하면은 누구는 놀려도 되고 누구는 안 놀려도 돼. 이게 공식 자체가 없어지고 모두가 잘 행복하게 살아야 돼를 전제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당연히 그런 게 모두 사라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살짝 탈춤 얘기를 들었듯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받고 있는 어떤 차별에 대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서민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양반한테 아무리 핍박당해도 그거를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가상의 세계에서 양반을 도리어 놀리고 양반이 차별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았던 직접적인 차별을 풀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공정한 세상에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이제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의 많은 경우 차별 안에 공정함이 들어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능력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공정한 원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멜빈 러너는 고정세계 가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공명정대하고 누구나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능력주의 이면에 불평등한 구조를 지우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를 그만큼 개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과연 경쟁에서 쏟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공정한 것일까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시험 공부라는 게 사실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공부를 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변수라는 거는 뭐 그날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뭐 아팠다거나 물리적으로 내가 시험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몇 개 있잖아요. 뭐 상을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시험 결과라는 거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한 16년 정도 학습되었던 거를 자기가 사회에서도 통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혼자 추측을 해봤는데 사실 사회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운이라는 것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가설과 결론을 내려봤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만이 굉장히 공정한 잣대다. 너가 한 만큼 나온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이 책의 전제 자체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대의 입장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구조 안에서 반대 입장을 말하고 반대 입장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이 전체적인 책 맥락이나 스토리 안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전제는 차별은 없어져야 돼요. 차별은 나쁜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어디까지를 차별을 볼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차별을 없애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에 관한 인풋을 과연 얼마나 현 시점에서 쏟아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차별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들여져서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그걸 변화하자 해서 바꾸면은 그만큼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예산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그냥 청년 실업이라고 할게요.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청년 실업 문제에 돈을 빼서 장애인 쪽에다가 조금 더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장애인 쪽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청년 실업 쪽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급한가 어떤 게 더 돈이 현 시점에서 많이 들어가야라는 거를 봤을 때는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책 전제 자체가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마 모두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차별은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차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이 차별을 어떤 방식으로 없앨 거냐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문제가 사실 그래요. 모든 문제가 우리 자원이 무한한다든지 모든 것을 뭐 끊임없이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현실 안에서 자원이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우리가 미처 못 봤던 차별 또는 내가 무조건 선량하다라는 전제 자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차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바로 그 차별주의자일 수 있고 내가 몰랐던 차별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저는 이 책의 주요 전달점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공정에 대한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든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는 정의론을 언급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 오래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의 기준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공정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지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기울어진 현실 공간에 어디에 위치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자일지 남자일지 성소수자일지 장애인일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날지 아시아에서 태어날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도 알 수 없는 상태를 전제해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사회적 조건들을 정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내가 될 수도 있는 최소수의 자, 즉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최대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공정하다고 보일지 또는 최대 이익의 범위가 어디일지 최소수의 자는 누구일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그가 말했던 이 무지의 상태를 전제한다는 것에 저는 사실 의미를 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위치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그런 위치에서 생각하는 자신이 선량한 상태의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번 주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이미 님이 책 선정해 주시기로 했죠. 네, 맞아요. 간단하게 책이랑 책 소개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저는 일단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이 책을 고르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 읽었을 때랑 나중에 이제 전공으로서 이 책을 마주했을 때 책이 굉장히 새롭게 보였던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때 배웠던 것들, 수업 때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문학이라니 기대됩니다.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레오나르도. 책으로 봤을 때보다 영화로 봤을 때 더 좋았어요. 아, 이게 원작이 책인가요? 네. OST도 되게 멋있어요. 그럼 마지막 노이만님의 마지막 멘트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 Eiffel